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여의도 펀치 주제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대선 승리의 필수 요소, 바로 경쟁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대에 대한 경쟁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 단순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척도를 두고서 여야는 입씨름이 한창입니다. 경쟁력 얘기, 오늘 문을 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를 결정할 경선 룰을 어제 내놨는데 역시 경쟁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겁니다. 이래서 이재명 후보랑 붙었을 때 누가 경쟁력이 있느냐, 4명의 후보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전재수 의원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일종 의원께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재명 후보와 상대로서의 4명의 국민의힘 경선 후보 경쟁력 누가 제일 있어 보입니까? 성일종 의원님 별로 곤란해하시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럴 정도로 이제 아마 각 캠프에서 주장하는 거를 그냥 단순하게 이게 믹스를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론조사 문항이 되게 길더라고요. 예. 결국은 이제 양자 대결, 이제 멘트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지선다까지 넣다 보니까 조금 좀 그동안 보지 못하던 이제 여론조사 문항에 아마 설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크게 각 캠프에서 막 반발하지는 않고 다만 이제 홍준표 후보께서 주장을 하셨던 이제 사지선다, 그것이 이제 그런 형식을 띠게 됐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에게 조금 좀 유리하게 결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국민의힘 선관위에서는 양자 대결 돌아가면서 하는 이런 것은 사실은 이제 각 당에서 해본 적이 없는 여론조사 방식이거든요. 네. 그것으로 결정하기는 상당히 좀 부담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불협화음이 있을 줄 알았는데 불협화음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경선 룰에 대한 누구에게 유리하냐가 아니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상대로 가장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예. 야권 후보, 그렇습니다. 예. 홍준표 후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저희 당 입장에서는 홍준표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상대하기 쉽지 않을까. 쉽다.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원고 없이 이야기하면 전부 사고 나잖아요. 예. 그리고 사고 난 그거를 이제 뒷수습하는 것도 굉장히 서툽니다. 논란을 더 확대시켰다가 거기에 또 캠프 사람들이 조율되지 않은 메시지로 중구난방 만들었다가 네. 결국은 이게 수습이 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또 다른 사고를 쳐가지고 이전의 사고를 덮어버리는 이런 이제 행태들을 그동안 쭉 보여왔습니다. 쭉.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대하기 조금 더 편한 후보가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성일종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이 경선을 정하는데 조금 불협화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아쉽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경선룰 정한 과정 그리고 이 결론적으로 정해진 경선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민주당 후보 상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그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도 아울러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골프 칠 때 내가 파세이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오비를 내줘야 좀 득점이 더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우리 전 의원님께서 우리 당의 이 분당 사태까지 가는 그러한 오비점 내줬으면 했을 텐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 후보들이 지금 4분이 계신데 그 상대의 후보와 1대1로 이렇게 가상적으로 좀 대결을 하고요. 그리고 그분 중에 이분들 중에서 누가 가장 경쟁력 있는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군가 이렇게 묻는 문항이기 때문에 어느 진영이 2진영으로 이렇게 갈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접점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재명 후보 경쟁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봤을 땐 전에는 2가지를 봤습니다. 어쨌든 좀 일을 좀 한다라고 하는 자체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포장을 했었던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가면들이 이제 찢겨지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이건 스스로 증명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계곡 정비 같은 경우도 본인이 다 했다 그랬는데 남양주시의 시장이 했었던 것들을 이제 벤치마킹한 했던 거고요. 대장동 사업 같은 경우를 통해 가지고 일을 잘한다 그랬었지만 사실 그로부터 나오는 수없이 많은 파열음과 부정부패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봤었을 때 과연 정말로 일을 잘하는 것은 시민이 맡겨준 그 힘을 사용을 해서 우리 사회에 돌아가는 그 시스템에 적절하게 배합하고 조율하고 하나의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내는 건데 그게 아니라 공권력을 이용을 해서 그 개인들의 사적인 이익을 공권력으로 착취한 후에 내가 아끼는 7명 정도 사람한테 이게 주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일 잘한다고 할 수 있겠나. 예.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국민들께서 실체를 알아가지 않나 좀 보여지고 두 번째 문제는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상당히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여온 그런 형태로 봤었을 때 국민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말씀은 쭉 하셨는데 포장만 무늬만 경쟁력이고 경쟁력이 없는 부분을 언급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전재수 의원께 여당 후보로서의 이재명 후보의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짧게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의 경선 룰과 관련해서 이제 오비는 아니래도 뒷땅이라도 칠 줄 알았는데 뒷땅도 안 치시고 예. 일단은 뭐니 해도 이재명 후보는 일을 잘하죠. 네. 그리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이 실적과 성과를 냈습니다. 검증받은 실적과 성과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추진력, 우리가 이제 신천지 사태 때 이재명 도지사가 이제 대응했던 것을 보더라도 확실하게 방향이 설정이 되고 이것이 옳은 것이다 생각이 되면 그리고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일이라면 그것이 그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라 하더라도 원칙을 가지고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강력한 추진력 이것이 경쟁력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하게는 사실은 줄도 백도 돈도 없이 오로지 혼자 고군분투하고 악정고투해가지고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저는 이런 정치인은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빚진 것도 없죠. 예.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정말 세상 안 변한다. 참 이게 이 세상 변하기 어렵구나. 이런 이제 푸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곧 뭐냐면은 자기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은 기득권자들이 엄청나게 저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득권자들, 기득권의 저항을 뚫고 우리 사회가 정말로 국민들께서 느끼기에 그래도 세상이 좀 변하고 있구나라는 체감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리더십은 역시 뭐니 해도 이재명 리더십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좀 후하지요. 혼자 일어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그 가난을 다 딛고 일어섰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홍준표 같은 후보 같은 경우도 정말로 그렇게 대권 후보까지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러한 스토리에 대한 것들은 하나의 스토리이고 또 그 성장에 대한 여러 과정 중에서 극복한 그러한 스토리가 캠페인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의 요소로 작용을 하지만 그것들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아마 이러한 우리 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전에 나오셨었던 또 대통령을 하셨던 여러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비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 전재수 의원의 얘기를 듣다가 문득 궁금증이 하나 생겼는데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누가 가장 상대하기 좀 까다로울까라고 아니면 누가 좀 수월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거의 돌아오는 대답이 비슷했습니다. 이 4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고 그중에서 여론조사상으로는 홍준표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그야말로 엎치락뒤치락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하나같이 윤석열 후보가 좀 수월하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조금 전에 전재수 의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성일종 의원께서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왜 민주당이 그렇게 윤석열 후보한테 집중적 포화를 쏟아낼까 생각해보면 저는 두려움의 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개인적으로 보면요 별로 험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을 공직에 있었던 분이고 검증 다 했고 이 검증도 지금 민주당이 했어요. 검찰총장 할 때 이 검증을 청와대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철벽방어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윤석열의 장점은 뭐냐면 여든 야든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그 성역 없이 또 살아있는 권력까지도 친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날 여기까지 온 분인데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다 두려울 텐데 굳이 윤석열로 모아지는 것은 더 큰 두려움을 잊지 않나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께도 한 두려움 말씀 하나도 듣겠습니다. 없습니다. 두려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홍준표 후보께서 얼마 전에 그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TV 토론을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양자 토론도 하고 네. 그런데 유독 윤석열 후보만 만나면 정책 토론하기가 어렵다 이런 토론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니 뭐 저 토론이라는 거는 뭔가 이게 뭐 아는 게 있는 사람하고 해야 토론이 되는데 이게 뭐 정책 이야기 좀 하려고 그러면은 뭐 이 전혀 맥락도 모르고 있고 그 우리 사회의 어떤 현안에 대해서 깊게 알고 있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 정책 토론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이런 토론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보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무서워하긴 왜 무서워합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윤석열 후보께서 그동안 정치 참여 선언하시고 난 뒤에 여러 이제 실언들을 해주셨고 또 그것들을 수습하는 과정에 더 큰 이제 분란을 늘 만들어 오셨는데 그거 보시면 뻔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결국은 이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국민들을 잘 사는 인생을 잘 챙기는 이 길로 이끌 리더십은 일 잘하는 사람, 추진력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윤석열 후보 꼭 본선에 올라오셔서 저희들하고 한번 겨뤄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토론 실력은 국민들께서 다 지금 보고 계시지 않나요? 그게 실력입니까? 그래서 뭉개고 넘어가는 거죠. 결코 대부분. 뒤지지 않습니다.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거짓말 많이 하는 후보보다는 진솔하게 하는 게 또 모르면 예를 들어서 그 제가 못 챙겼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국민적 지지를 받는 아주 중요한 후보의 자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성일정 의원님 윤석열 후보 TV 토론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럼 저 현장도 가서 보지 잘해요. 아주. 기대치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그거를 토론 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니 뭐 너무 경제 나가시는 것 문제에서부터 같다. 남북 문제, 핵 문제 이런 국제적인 외교적인 문제까지도 막힘이 없이 잘하시니까 그 고등학생 수준에서도 걱정 안 다 하셔도 아는 괜찮겠습니다. 내용입니다. 예. 예. 아주 근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말씀들만 하시는 거예요. 평가는 시청자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들께 맡기고요. 저는 두 분 말씀은 이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 두 번째 주제로 제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요, 보여주세요. 네, 승리를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요건, 흔히 리스크라고 하죠. 이 리스크, 위험 요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이것이 아닌가 싶은데 내 위험은 줄이고 상대, 남의 위험은 키우는 이 총성 없는 경쟁, 위험 요소 두 번째 키워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발 사주 의혹이요. 윤석열 후보와의 연관성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의혹이 최초에 제기됐을 때부터 관심을 모았고요. 공수처가 수사를 하면서 첫 번째 체포영장 그리고 첫 번째 구속영장의 청구 대상이었던 손준성 검사에 대한 법원의 결과가 어젯밤에 기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놓고 참 관심을 모았는데 여야의 반응 엇갈립니다. 여당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송영길 대표가 손준성 검사의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라고 했고요. 반면에 윤석열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공수처의 존재가 불필요해졌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견해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재수 의원께. 저는 일단 공수처가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어떻게 출범을 한 겁니까? 대한민국의 압도적 특권의 영역에 있는 검찰, 간섭받고 견제받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검찰 권력을 견제와 균형이라는 굳건한 토대 위에 세우기 위해서 공수처를 출범을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했던 것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네. 수사였고 그리고 불법 행위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기소 권한도 없는 1호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호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아쉽죠. 다만 이제 공수처가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가지고 법원이 판단한 것은 그 손준성 검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지 않은 부분, 출석에 제대로 응하지 예. 않은 부분을 문제를 삼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준성 검사도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성실하게 임하고 공수처가 조금 체면을 좀 구긴 측면이 있는데 그러나 불법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명백한 팩트가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팩트를 가지고서 좀 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국민들께서 다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2월에 그 윤석열 총장을 고립시키고 포위해서 어떤 일도 못하도록 인사를 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의 팔다리를 다 끊어놨습니다. 예. 다 잘라버렸습니다. 정말 고립무원으로 만들어져 있었지요. 그 상태에서 윤 총장이 뭘 할 수 있을까요? 누구하고 상의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손준성 저 검사가인데 저 자리를 원래 윤 총장이 임명했던 사람한테 스테이를 요청을 했는데 그조차도 잘라버리고 다른 지역에 있던 손 검사를 추미애 장관이 데려다 놨잖아요. 그래서 윤 총장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 자체가 어떤 것도 상의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이 고발 사주라고 하는 이 공작 사주지요. 그래서 조성은 씨하고 지금 국정원장하고 롯데호텔에서부터 만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던 거 아닌가요? 말이 바뀌었고 또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었던 날도 아니었고 만남 횟수도 바뀌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다 밝혀졌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번에도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다 기각이 됐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리고 이 조사를 한다 그러면 김웅 의원부터 천천히 조사하고 마지막에 가야지요. 지금 이 절차상 문제에서도 있고 그리고 현직 검사입니다. 지금 부장검사입니다. 그럼 방어할 수 있는 시간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 시간도 주지 않고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했었던 그런 일인데 이것은 윤석열 죽이기에 지금 공수처가 나섰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판단을 그나마 일부 법원에서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영정님 하나 여쭤봅시다. 그러면 손준성 검사는 공무원이고 꿈이 있는 공무원이죠. 김웅 의원도 나는 꿈이 있는 정치인일 텐데 왜 이분들이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 고발장 내용을 보면 전부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내용의 고발장을 손준성 검사나 김웅 의원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그런 내용의 고발장을 왜 주고받고 그리고 국민의힘 공식 기구를 통해 가지고 검찰에 고발이 됐을까요? 왜 그러면 이 고발장을 주고받았을까요? 그 국민들한테 이걸 한번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김웅 의원은 저희 당의 시스템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검사를 관두고 나와서 우리 당에 입당한 게 아닙니다. 총선 때 스카웃을 해온 거예요. 조성은 씨도 우리 당 당원이 아니었어요. 다른 바른미래당인가 거기에 있었을 때 가치들이 있었던 것 같은 잠깐 동안 저희 당으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당에는 입당을 해서 얼마 안 된 분들이고 정치를 하면서도 얼마 기간이 안 된 분들인데 이분들이 우리 당 시스템을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도 자기들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 내용을 왜 주고받고 검찰에 고발을 하냐고.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당의 시스템을 안다고 한다면 법률 지원팀이 있었고 모든 시스템이 있는데 이 당의 시스템도 모르고 자기 선거 하기가 급급한 사람들, 초선 나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왜 그래? 그 바쁜 와중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의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신뢰성을 우리 당에서도 갖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웅 의원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던 후보였고 그 바쁜 와중에 손준성 검사 보낸 그 고발장을 가지고 그다음에 조승은 씨는 그때 선거 당시에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자기네들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고발장 내용을 가지고 왜 주고받고 또 실제 검찰에 고발까지 합니까? 왜요?
보통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는 이유가 있죠. 자기한테 경제적 이득이 있거나 아니면 경제적 이득을 보장받고 한다거나 그 범죄 행위를 하는데 리스크를 안고서 범죄를 저지르는데 자기한테 이익이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은 수사 지금 중간 중이긴 합니다만 이미 많은 혐의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하고 통화한 녹취록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김웅 의원 전부 거짓말한 게 드러나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발하라 이것까지 다 지금 가이드라인까지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한테 다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꾸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리를 좀 해드리면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계시면서 손준성 검사한테 고발 사주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느냐가 핵심의 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국민들께 다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 총장이 거기에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고립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사실은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위험 요소 리스크가 과연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인데 이른바 포스트 국정감사라고 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출석한 가운데 두 번의 국정감사 여기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데 조금은 좀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이 대장동 리스크, 대장동 변수가 과연 앞으로의 이제 대선 레이스에서 또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 두 분께 한 말씀씩만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대장동 이슈가 이재명 후보에게 별로 유리할 것은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예. 그런데 지난번 이제 국회 국정감사 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상당 부분 국민들께 제대로 이제 소상하게 설명이 됐다라고 보고 그 국정감사를 지나면서 지금 이 대장동 이슈는 그러면 대한민국 천지의 부동산 개발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 곳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민간 공동개발도 있고 민간업자들의 개발도 있고 또 100% 공영개발도 있고 전국에 많은 부동산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거를 민간으로 가는 이익을 최소화시키고 공익 환수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또 여기에서 불로소득, 부동산 개발 불로소득을 어떻게 환수를 할 건지 이 일을 결국은 잘할 사람은 누구냐. 저는 이것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이 돌려지고 또 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문제 저희들이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 해답은 대권 후보들에게 해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적임자가 바로 저는 이재명 후보로 생각을 하고 또 실적과 성과,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장동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 토건 세력들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공익 환수하고 부동산 개혁할 적임자가 바로 이재명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이재명 지사의 실적과 성과를 가지고 토건 세력이 해먹을 것을 공권력을 가져와서 이 단군 일의 최대의 이득을 환수했다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다 거짓말이죠. 입만 열면 거짓말이죠. 전 이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것은 50%한 주를 가지고 민간의 땅을 공공이 성남시가 개인 땅을 뺏은 거예요. 600만 원짜리를 280만 원에 뺏어서 그 차익을 자기가 주고 싶은 7명한테 약 1조 원을 준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남시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자리는 성남 시민들이 공권력을 부여해서 시를 잘 관리해 주세요라고 해서 위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됐든 그 어디든 적절한 조화를 통해서 최대의 일의 효과를 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측근이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일감 몰아주고 돈을 몰아주는 이런 행위가 일을 잘한다라고 포장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 이 황무성 씨 같은 경우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사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1년 7개월 반도 안 지났어요. 그걸 누가 어떻게 했느냐. 그 도시개발공사에 한 부장급 되는 사람이 가가지고 협박해서 내보낸 그 녹취록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임명한 사장이 능력이 있거나 무능하다고 한다면 시장이 정리를 해야지 어떻게 자기 측근을 시켜가지고 내쫓는 일이 앞장섭니까? 이게 시장이 할 일입니까? 그렇게 하고 그날 화천대유를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이 화천대유를 만들어 가지고 이 엄청난 대장동 비리의 단군 이래 최대 비리를 만들어 내놓은 것이 이재명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무섭고 매서운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고 특검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국민 여론이 70%가 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여당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의 비리를 통해서 돈 받은 세력, 금전적 이득을 본 세력은 곽상도 의원 아들, 국민의힘 5선 국회의원의 원내대표 했던 원유철 의원, 뭐 이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돈 받고서 무슨 일을 했는지 계좌 추적하고 도대체 돈 받은 대가로 무슨 일을 했는지 검찰이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적어도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청량통장을 어떤 사람들이 만드는지조차도 모르는 윤석열 후보보다는 토건 세력,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있어서 민간이 어떤 생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아는 이재명 후보가 그 적임자가 될 거다. 답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 전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원희철 전 의원이나 곽상도 의원의 이런 돈 과정이 노비로 연결돼서 불법을 저지르는데 공권력의 힘이 이용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뭐 얼마든지 조사하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해가지고 저는 특검을 통해서 이 진실을 밝혀야 된다. 네. 지금 검찰이 말이에요. 수재폰도 안 찾지 않습니까? 아니 버렸는데 문도 안 열려 있다고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성남시장실이나 부속실도 압수수색하면서 안 했지 않습니까? 이런 엉터리 부실 수사를 하고 있음에도 국민의 분노가 지금 임계점을 넘어서 이제 폭발까지 와 있는데 여당이 왜 특검을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원희철 의원 얘기하시고 곽상도 의원 아들 얘기를 하니 다 포함하십시오. 그래서 특검을 하면 드루킹 특검도 2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협의하는데 2주밖에 안 걸렸습니다. 3주간밖에 안 걸렸습니다. 충분합니다. 지금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는 것대로 하고 특검을 빨리 협의해서 넘겨주면 이 일 잘하는 이재명 지사가 떳떳하면 벗어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또 특검 말씀을 하시는데요. 특검은 이미 철 지났습니다. 지금 바깥에 단풍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 단풍하고 똑같은 게 특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여야가 협상을 해야 되고 특검 임명을 해야 되고 수사관들 파견 받아야 되고 사무실 구하고 그다음에 수사하고 예. 아니 대통령 선거판을 정말 정쟁판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면 떨어지는 낙엽과도 같은 이 가을날에 예. 특검 말씀은 이제 철 지났다. 이 말씀 그만 좀 알겠습니다. 하시라. 오늘도 이 말씀을 정중하게 예, 드리도록 오늘도 하겠습니다. 특검 얘기하다가 또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 특검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의도가 있는지 꼭 필요한 것인지 많이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